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8권 철부지 학생과 반동 정객 자신감이 배어있는 신년사. 정구영은 그의 회고록 실패한 도전에서 1966년 말부터 박 대통령의 1인 지상주의가 점점 대통령 개인과 친목 관계에까지 파급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공화당은 무력해졌고 복귀한 김종필은 무기력해졌습니다. 실권이 없었죠. 소위 공화당 간부라는 사람들이 이후락과 김영욱 등 대통령 측근들의 그늘에서 김종필을 견제합디다. 행정 권력이 집권 여당을 지배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정당 정치라야 하는데 공화당이 집권의 주체도 아니고 중심도 아니었습니다. 삼선 개헌은 안 하겠습니다라는 답변 대신 1971년 선거에는 안 나가겠습니다 라고 한 것은 그 얼마 전부터 이런 1인 지상주의 풍토가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정구영이 말하는 박정희의 1인 지상주의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만한 근거로는 1963년부터 1969년까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정무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주관중의 메모가 도움이 될 것이다. 주관중은 1953년 연세대 정액과를 졸업하고 1958년 미국 남일리노이 대학원을 거쳐 연세대학교 조교수로 있던 중 선거를 계량주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기술한 선거공학을 펴내 최고회의 비서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주 씨는 1963년 초 최고회의 비서실로부터 근무를 제의받고 들어가 1969년 청와대 비서실에 대폭 개편이 있을 때까지 근무한 뒤 민족발전연구원장을 거쳐 경희대학교 교수로 정년 퇴임했다. 주관중 씨에 따르면 박정희 대통령은 가끔씩 비서관들이 근무하는 방으로 들어와서는 흉금에 쌓여있던 말들을 털어놓고 했다고 한다. 이때마다 주관중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사상을 연구할 목적으로 언론과 대중 앞에서 직설적으로 할 수 없었던 대통령의 솔직한 말들을 수집했다고 한다. 최근 필자에게 보여준 메모는 간략하게 12개 항목으로 정리된 것이다. 이 메모는 박 대통령의 비망록이 공개되지 않은 지금 박 대통령의 내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 씨의 메모는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하나, 모든 정치 행동은 억압해야 한다. 정치 행동은 해결보다 혼란만 초래한다. 6.3 사태 후 계엄령을 선포한 박 대통령이 어느 날 비서실로 들어와 학생 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한 뒤 이런 말을 했다. 그는 또 이런 말도 했다. 둘, 교수들이 가르치고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는 이 나라에 도무지 도움이 안 된다. 셋, 국민의 문제는 내가 다 알고 있다. 해결책도 내가 다 알고 있다. 야당의 정책 비판이 강해지면 박 대통령은 이런 투의 말을 툭툭 내뱉듯 우리 비서관들에게 하곤 했다. 넷, 언론은 나를 지도하기보다 나에게 협조해야 한다. 언론도 여론도 부분적이다. 전체적인 것은 내가 다 안다. 언론에 대한 시각을 드러낸 말이다. 박 대통령은 전체를 보지 못한 채 지역적인 부분만을 문제 삼는 언론을 답답해했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지역 발전 문제는 지사들이 제일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주야로 일하고 있다. 사실 도지사들이 제일 잘 알고 있었다. 이들은 대통령의 지시를 최우선으로 알고 시행했고 이 때문에 인접 도의 업무와 마찰을 종종 빚었다. 비서실에서 근무하며 지켜보면 이런 부작용도 없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도지사들을 믿는 만큼 도지사들은 필사적으로 일하는 분위기였다. 만약 게으르다는 보고가 올라가면 그날로 경질돼 버리곤 했기 때문이었다. 6. 교수들은 나에게 방향을 가르치기보다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 박 대통령은 지식인들을 나름대로 활용하는 기준이 있었다. 자신은 방향을 정하는 사람이고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제공하는 지식인들을 가까이 하려 했다. 경제인들에게도 비슷한 시각으로 대했다.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은 이런 측면에서 박 대통령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사람이었다. 7. 근로자들은 경제 수준이 오를 때까지 참아라. 누군가가 박 대통령에게 노조 문제를 거론하자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당시 이 말을 전해 들었을 때의 어감은 근로자를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참으면 좋아질 것이다 라는 느낌이 강했다. 8. 경제만 발전한다면 통일 문제, 부패 문제, 교포 문제,
근로자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 민주주의도 경제개발을 선행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이 경제개발과 관련해 다른 가치보다 선행한다는 말을 하는 순간 메모한 것으로 정확히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9. 군인들은 다시는 정치행동을 하지 말고 국방에 힘써야 한다. 전쟁이 없을 때는 국토 건설에 협조해야 한다. 1960년대 후반 국군의 날 행사를 마치고 청와대로 들어와 한담을 나누던 중에 했던 말이다. 예비군은 토착군대다. 가장 이상적이다. 예비군을 창설한 뒤 박 대통령은 예비군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지대했다. 자신이 창군한 군대. 그래서 마치 자신의 군대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았다. 훗날 새마을 운동에 대한 애정과 흡사했다. 11. 우리 문화는 별 자랑할 게 없다. 개발이 중요하다. 국가 지도자로서 공개적으로는 절대 해서 안 될 말이지만 우리 비서관들에게는 터놓고 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박 대통령은 운정한 막도 없고 보존도 잘 안 되는 작은 목조 건물로 세계문화유산과 비교하자니 하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 나는 대통령의 말을 납득할 수 있었다. 12. 법대로 하면 독재가 아니다. 개헌도 무엇도 법대로 하면 민주주의다. 사상, 이념보다 법이 중요하니까. 선거도 법에 있으니까 해보는 것이다. 1967년 선거의 즈음에서 박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다. 특히 선거도 법에 있으니까 해보는 것이다 라는 말은 자신만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쳐나온 말로 들렸다. 삼선 개헌도 이런 생각에서 자신있게 추진했을 것이라 본다. (1967년 1월 1일) 아침 박정희 대통령은 붓글씨로 민족 중흥이란 신년휘호를 쓰고 신년사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신년사에는 향후 박정희 시대를 상징하는 민족 중흥, 새 역사의 창조, 조국의 근대화, 국토 통일뿐 아니라 반공 통일의 목표가 노예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는 북한 동포를 구출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민족적 자신감이 배어있는 1967년 신년사에 담긴 문구들은 이듬해인 1968년 12월 5일 발표하는 국민교육헌장에도 반영되는 등 정책적인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어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관통하는 그의 사상을 압축해서 보는 듯하다. 신년사는 다음과 같다. 나는 먼저 새해의 모든 영광과 만복이 동포 여러분의 가정에 고루 깃들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지난 1년은 중흥하는 민족으로서, 발전하는 국가로서 우리가 이룩하려 했던 많은 일들이 거의 뜻대로 이루어진 성공의 해였습니다. 우리는 혼돈과 위기가 감도는 아시아에서 우뚝 솟은 평화의 보루로서, 자유의 기수로서, 번영의 표본으로서 태평양 공동사회 건설에 선도적 사명을 지니게 됐습니다. 한편 근면, 검소, 저축을 행동 강령으로 온 국력을 총동원했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의존과 빈곤으로 얼룩졌던 이 나라에 자립과 번영의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던 난관을 끝내 극복하고 제한된 자원으로 많은 성과를 올렸으며 수구의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 바로 그 서구의 선진공업과 기술을 습득하여 그들과 결의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는 이제 새로운 출발의 시점에 서 있습니다. 순환과 빈곤의 역사는 끝나고 번영과 영광의 새로운 역사가 이미 우리 앞에 전개됐습니다. 조국 근대화, 그것은 국토 통일이라는 민족적 지상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오늘에 사는 우리 세대가 기필코 이룩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며 우리의 후손에 물려줄 값진 유산입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노예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는 북한 동포를 구출해야겠다는 우리의 염원이 절실하면 절실할수록, 그리고 우리의 자녀에게 살기 좋은 조국을 물려줘야겠다는 결의가 새로우면 새로울수록 조국 근대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더욱더 크고 줄기차야 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의 자신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4개월 뒤 대선과 총선이 연이어 예정되어 있던 선거의 해를 맞은 정부는 1월 5일 오전 9시 30분 중앙청 중앙홀에서 시무식을 갖고 1967년을 선진의 해라 명명했다. 이날 오후 박 대통령은 경제기획원을 초도순시하고 금년에도 안전의 바탕 위에서 성장을 지향하고 양적 발전과 아울러 질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4시간 이상 각국별로 경제 동향 보고를 받아
장기영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기획원의 각 국장들이 심의 첫날부터 진땀을 뺐다. 재정안전계획부터 전후안 개발에 이르기까지 경제의 전 분야에 대해 보고를 듣는 동안 박 대통령은 특히 물가 정책에 관심을 보이면서 품목별 도매 물가와 소비자 물가의 추세를 따지고는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강조해서 당부했다. 엽차 한 잔만을 마시고 자리에서 꼼짝 않고 보고를 받던 박 대통령은 경제 문제를 경제기획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모든 장관이 입체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그 예로 공보부 장관은 정책 실천에 잘된 점과 못된 점을 무비 카메라로 잡아 국민들에게 알릴 뿐 아니라 관계 장관 회의에서도 확인, 평가하라고 지시했다. 1월 8일 일요일을 맞은 박 대통령은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유교사와 아들 지만군을 데리고 한양 컨트리클럽을 찾았다. 길재호 사무총장, 김성곤 재정위원장 등 공화당 간부와 김영욱 정보부장 및 대구사범 동창생인 황용주 전 문화방송사장도 가족을 동반하고 나와 박 대통령과 오후 늦게까지 나인홀을 돌았다. 이날 처음 골프채를 쥐어본 유경수 여사는 몇 차례의 스윙 끝에 날아가는 공을 쳐다보며 맞으면 힘이 안 들고 안 맞으면 힘만 빠지는 운동이군요 라고의 좌중을 웃겼다. 박 대통령은 휴가가 아니면 가족과 나들이 할 여유가 없었던 혁명 초기의 긴장된 분위기와 달리 다소 삶의 여유를 되찾은 신년을 보낼 수 있었다. 선거를 앞둔 대통령으로서 자신만만함이 배어 있었던 이 무렵 야당인 신한당과 민중당은 선거 대책에 부심하고 있었다. 연초부터 야당 대통령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해온 신한당과 민중당은 1월 24일 신한당의 윤보선 총재가 유진호 민중당 대통령 후보의 서울 중구 필동자택을 방문함으로써 후보 단일화와 야당 통합의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인 1월 25일 유진호 후보가 윤보선 총재의 집을 방문. 회담 끝에 민중, 신한 양당의 통합을 결의했다. 두 사람은 발표문을 통해 박 정권의 군사 통치에 종지부를 찍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야당 대통령 후보 단일화가 오늘 국민 대다수의 절대적 요청이므로 우리는 정파의 이동과 피차의 득실을 초월해서 야당 단일화를 이룩하여 구국 대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야당은 일주일 뒤인 2월 2일 당명을 신민당으로 바꾸고 윤보선 씨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 이날 박정희 대통령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사업으로 마산에서 추진되어 온 한일합섬 섬유공업회사의 준공식에 참석한 뒤 오후에는 부산시를 초도 순시하고 금년도 시정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선거가 임박했다고 해서 판잣집이 늘어나는 것을 묵과하면 구청장과 경찰서장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하고 종합적인 주택계획을 세워 연차적으로 현존하는 판잣집을 철거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은 1963년 10월 제5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도 있었다. 당시 선거운동에 막 돌입한 박정희 후보에게 중앙정보부 간부가 차트를 넘겨가며 보고를 하던 중 서민들의 표를 모으기 위해 판잣집 철거를 중지하고 교통규칙도 완화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박 후보는 버럭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더란 것이다. 뭐 우리가 그따위로 하려고 혁명했어. 더 철저히 철거하고 교통규칙도 더 철저히 지키시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8권 철부지 학생과 반동 전객 김영욱 부장과 이동원 장관. (1967년 2월 2일) 박정희 대통령 겸 공화당 총재는 부인 유경수 여사와 함께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4차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는 한국 최초의 대규모 정치축제였다. 정당의 전당대회가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것도 처음이었고 참석 인원도 만여 명이란 기록적인 숫자였다. 전당대회장에 장치물들을 위해 총 1,000만 원이 투입됐다. 벽에는 박 대통령의 대형 사진이 걸렸고 천장은 칠색 광목으로 치장했으며 악당까지 등장시켜 마치 미국의 전당대회를 연상케 했다. 전당대회는 정각 10시에 김종필 당의장의 대통령 후보 지명 연설로부터 시작됐다. 김 의장은 새 한국 역사는 제1페이지에 이어 그보다 더 자랑스러운 제2페이지를 기록해 나가기 위한 출발점에 이르렀다고 전제하고 1인당 130달러로 올려놓은 국민소득을 또다시 200달러 선 이상으로 배가하려는 자신의 기록,
과거 10년 동안 20%에서 30%씩 상승하던 물가를 7.6%로 안정시켰고, 이것을 다시 7% 이하로 막아내려는 유능한 노력의 기록, 농촌을 기업화해 농산물을 국제시장에 진출시키려는 도약의 기록, 외국의 원조 없이도 나라 살림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자립의 기록, 조국의 근대화를 위해서 믿음과 긍정과 참여의 자세로 온 결의가 함께 뭉칠 수 있다는 새로운 민족성의 기록을 위해 새 한국의 지도자인 박정희 대통령을 다음 대통령 후보로 지명한다고 제의했다. 그 순간 본부석 건너편의 제1, 제2 발언대에서는 번갈아 구호를 선창했다. 일꾼 중의 일꾼 박정희 동지, 농민의 아들 박 대통령, 기적을 낳은 박 대통령 다시 모시고 전진하자. 3천여 개의 천연색 박 대통령 사진 피켓을 높이 든 당원들이 일어서서 외치는 구호에 장례는 떠나갈 듯했다. 이때 두 마리의 모이 황소가 장례를 맴돌았다. 오전 11시 20분 박 대통령은 환희의 송가가 연주되는 가운데 김종필 당의장의 안내를 받으며 노란색 한복을 차려입은 유교사와 함께 입장했다. 당원들은 야 하는 함성과 함께 열띤 박수를 보냈다. 박정희 대통령은 진한 회색 양복에 검은색 넥타이 차림으로 묵묵히 연단에 올라서서 후보 지명 수락 연설을 통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의 애국이 무엇이냐를 생각하고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의 애당이 무엇이냐를 생각하면서 국가에 대한 충성과 당에 대한 봉사라는 사명과 책임 앞에 여러분의 결정과 당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히고 행복한 생활과 영광스러운 조국의 내일을 향한 전진의 대열에 앞장설 것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박정희 후보의 연설이 끝나자 1만여 당원들은 당원 중의 당원 박정희 총재, 우리 팀의 주장 박선수, 승리의 영광은 총재에게 라는 구호를 외치며 피켓을 흔들었다. 박 대통령이 이들에게 손을 흔들어 답례를 했다. 이어서 당원들은 당가를 불렀다. 유경수 여사는 탁자 앞에 놓인 인쇄물을 펼쳐 노래 가사를 보며 따라 불렀다. 당가가 끝나자 박 대통령이 먼저 박수를 쳤다. 이날 행사장에 들어온 뒤 열광적이고 미국적인 행사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던 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반응을 보인 셈이었다. 순서에 따라 유공 당원들에 대한 표창이 끝난 뒤 박 대통령은 당원들의 환호를 받으며 12시 정각에 퇴장했다. 대통령 후보 지명 대회는 박 대통령이 퇴장한 후에도 계속돼 오후 2시 초대 공화당 의장 정구영 옹이 선창한 뭉치자, 나가자, 이기자란 구호 제창으로 막을 내렸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장충체육관에서는 당원의 밤이라는 쇼가 열렸다. 박 대통령은 참석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돌아갔다가 오후 3시 10분쯤 유교사와 차녀 근영양 그리고 지만군을 데리고 입장했다. 박 대통령의 표정은 오전보다 훨씬 밝게 보였다. 김종필 의장이 창설한 예그린 악단이 황성예터를 합창하자 박 대통령은 지만군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발로 박자를 맞추기도 했다. 두 야당과의 관계를 풍자한 연극도 공연됐는데 쌀 3가마니를 놓고 윤씨성을 가진 자와 유씨성을 가진 자가 서로 갖겠다고 싸우는 장면부터 시작됐다. 지나가는 농부, 여인들, 미국인이 서로 나눠 가지라고 충고하지만 두 사람이 싸움을 계속하자 그 틈에 황소를 몰고 온 박씨성을 가진 사람이 모두 싣고 가버리는 내용이었다. (1966년 12월 13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으로부터 유엔 총회에서 다루어지던 한국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었다. 한국 문제란 매년 유엔 총회에 상정돼 회원국들 간의 투표로 결정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유엔 총회에 한국을 투표권 없이 한국 문제의 토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국 단독 초청안이기도 한 이 안건이 채택된다는 것은 한국이 유엔 총회에 옵서버로 참석한과 아울러 한국이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임을 의미하기도 했다. 한국 외교는 매년 가을만 되면 한국 문제를 유엔의 무대로 올려놓고 투표를 거쳐야 하는 유엔의 계절을 맞아야 했다. 연중 행사로 치러지던 한국 문제가 1966년에 들어서면서 북한의 외교적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가장 큰 원인은 월남전을 오래 끌게 됨으로써 국제사회가 전쟁보다 외교를 통한 대결로
방향을 선회하기 시작한 점이었다. 북한도 후진국가 공산권 외교에 주력했으며 1966년 12월 2일 제21차 유엔 총회에서 북한은 소련의 외무차관을 앞세워 한국 문제 토의에 대항하는 작전을 구사하고 있었다. 이날 북한은 공작을 통해 유엔 회원국이던 아프리카 기니공화국으로 하여금 본 의제에 우선에서 남북한 동시 초청을 중간 토의하자는 의견을 냈다. 한국에게는 날벼락 같은 제의였지만 기니의 이 같은 제의는 유엔 회의장에서 공산권 국가와 중립 국가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었다. 투표 결과 38대 37로 찬성표가 한 표 많았다. 기니의 안이 통과될 경우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로서의 정통성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현재에 나가있던 이동원 외무부 장관과 주무국장들은 기니의 안을 무효로 돌리기 위해 필사적이 됐다. 당시 이 외무장관을 수행했던 박근 외무부 방교국장은 이 장관은 과로로 간염을 앓고 있어 식사를 제대로 못하면서 연일 약으로 버티던 생각이 난다고 회고했다. 기니공화국의 안은 미국 대표가 의제 순서 변경에 의한 제안이므로 단순 다수결이 아닌 3분의 2 다수결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이 문제는 사흘 동안 논란만 지속됐다. 소련과 캄보디아 등 공산 측과 미국 등 서방 13개국이 팽팽한 토의를 거쳤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동원 장관은 미국 측과 접촉하여 지금과 같은 한국 단일 초청안이 통과되기 어렵다면 미국의 유엔 대사였던 스티븐슨 안을 조건부로 12월 13일 상정하자고 제안했다. 스티븐슨 안은 유엔이 한국을 우선 초청하며 북한의 경우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수락할 경우 초청한다는 것이었다. 이른바 두 개의 한국이 국제무대에 최초로 등장하게 된 계기가 됐지만 당시 이 장관의 이 같은 제의는 한국 내 언론으로부터 외무부의 유엔 외교 능력을 비판받는 계기도 됐다. (1966년 12월 8일) 이동원 장관은 기자들과 한담 중에 유엔 사회에 새로운 조류가 일고 있다. 한국의 유엔 외교에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외교관들이 돈을 싸들고 제3세계로 나가 투표권을 구걸하는 방식으로는 국력의 낭비만을 초래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다음날 국내 신문에 기자회견 형식으로 보도됐다. 12월 13일 오후 5시 30분 유엔 총회 산하 정치위원회는 한국 측의 제안을 받은 미국과 서방 13개국이 상정한 안건을 찬성 63표, 반대 24표, 기권 21표로 가결시켰다. 찬성표는 지난해보다 13표나 많았다. 결과적으로 한반도에서 한국만이 유엔에 단독 초청됨으로써 예년과 같은 옵서버 자격을 취득하기는 했지만 내용 면에서는 차후 한국이 유엔 외교에서 난항을 겪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사건이었다. 12월 13일 한국 문제가 통과된 직후 이동원 장관 유엔 정치위로부터 연설을 요청받았다. 비슷한 시각에 한국의 청와대에서는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유엔 외교 결과를 보고하고 있었다. 박 대통령은 공산권의 외교 공세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보고를 받고 심기가 좋지 않았다. 훗날 이동원 전 장관이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이날 김영욱 정보부장은 박 대통령의 노기를 틈타 외무부 장관을 경질하게 되는 한마디를 더했다고 한다. 이동원 당시 외무부 장관의 증언. 당시 저는 중동 순방, 유엔 총회, 캐나다 방문 등 46일간 예정으로 뛰어다니고 있었죠. 중동 순방을 통해 우리 건설단이 들어갈 여지를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에 도착할 무렵 제가 졸업했던 오하이오주 켄트 대학교로부터 명예 박사 학위를 받으러 오라는 초청이 있었어요. 뉴욕에서 비행기로 이동해 학위를 받고 이날 저녁까지 돌아와야 했습니다. 유엔 본부 건물 로비에서 우방국 외교관들과의 리셉션이 예정돼 있었는데 오하이오주에서 폭설로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급히 딘 러스코 국무장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한 재벌이 이용하는 자가용 제트기를 얻어 타고 돌아왔지만 리셉션은 이미 끝나버리고 말았죠. 나중에 이우락 실장을 통해 전해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이 사건을 김영욱이 박 대통령에게 이상하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공산권 외교에 한국이 밀린다는 보고와 12월 8일자로 보도된 이 장관의 돌출적인 기자회견에 화가 나 있던 박 대통령에게 김영욱은 이 장관이 리셉션에 불참한 사실을 보고했다고 한다. 12월 13일 오후
이동환 장관은 이틀 뒤에 있을 유엔 정치위에서의 연설을 준비하고 있을 때 김용식 유엔 대사가 방문을 두드렸다. 문을 연 이 장관에게 김 대사는 우물쭈물하며 전보 용지를 전해주고는 돌아섰다. 암호 전문으로 옮긴 전보를 펼쳐본 이동환 장관은 들고 있던 안경을 떨어뜨릴 뻔했다고 한다. 귀하의 모든 공식 스케줄을 취소하고 급히 귀국할 것. 대통령 비서실장, 태국 대사를 거쳐 1964년 38세란 젊은 나이에 외무부 장관이 되어 한일회담, 월남파병, 아스팍 결성, 한미행정협정 등 주요 외교 현안을 끌어온 이동환 장관의 낭만은 이렇게 시작됐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8권, 철부지 학생과 반동 정객, 영빈관 개관. 급작스런 해임 통보를 받은 이동환 장관은 잠시 동안 박 대통령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 이 장관은 그 1년 전 한일 회담을 마무리 지은 뒤에 건강이 나빠져 사임 의사를 표명했을 때 이를 거절하며 박 대통령이 했던 말이 새삼 떠올랐다고 한다. 같은 배를 탔는데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당신 한국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나 버리고 어디 가서 편히 살아. 나도 옛 생각이 그리워 주말이면 친구들과 대포집에 가서 원 없이 마시고 놀고 싶어. 그런데 청와대라는 이 허울 좋은 감옥에서 매일 내가 무슨 고생인가. 당신이 비서실장 할 때 내가 대통령 출마 안 한다고 하니 당신이 하라고 그랬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당신만 편하게 빠져. 다음에 내가 출마하는데 한일회담, 월남 파병 등 굵직한 업적을 남긴 이 장관이 그만두면 내가 무슨 꼴이야. 이런 생각을 하던 이 장관은 도저히 자신의 목이 달아났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만큼 박 대통령에게 배신감도 컸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이틀 뒤에 있을 유엔 정치위에서의 연설과 뒤이어 캐나다 공식 방문을 취소하기 위해 김용식 유엔 대사를 불렀다. 아시다시피 난 이제부터 외무부 장관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일 정치위 연설은 김 대사가 맡아주시오. 말도 안 됩니다. 모두들 이 장관의 연설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그들은 이 사실을 아직 모릅니다. 유엔에 장관을 보내놓고 인사조처를 한다는 것도 나라 망신입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기분이야 어떻든 연설만큼은 강행하십시오. 이동환 장관을 수행하던 박근 방교국장도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있을 때 이 장관이 경질됐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캐나다를 거쳐 일본 동경에 도착했을 때 김동조 주일 대사가 마중 나왔는데 이 장관을 아주 냉랭하게 대하는 바람에 비로소 장관이 경질되었음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동환 전 장관의 증언. 12월 25일 김포에 도착하니 이우락 비서실장과 홍일 중동국장이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이 실장이 미안해하면서 각각해서 잠시 뵙잡니다라고 해요. 하지만 도저히 그 기분으로 청와대에 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피곤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실장이 가깝게 잘 말씀드려 주십시오 라고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갔죠. 그때는 박 대통령을 야만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장관의 경질 사실이 국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은 12월 26일. 그것도 명년에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6부 장관 명단에 포함돼 출마를 위한 자진 사퇴 형식으로 발표됐다. 외무부 장관직은 정일권 국무총리가 겸임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신문에서는 제가 성동 갑구나 전국구를 원한다는 식으로 보도했어요. 그때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가 학자의 길을 걷겠노라고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준 켄트 대학교를 포함해서 몇몇 대학에서 교수직을 제의해받은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틀 뒤에 박종규 경호실장과 정일권 총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전국구를 받으라고 하거든요. 거절했죠. 다음날 이우락 비서실장이 각각해서 식사나 함께 하시자고 합니다 라며 전화를 걸어왔다. 이동환 전 장관은 건강이 좋지 않다며 거절했다. 그러자 그 다음날 다시 이우락 비서실장이 전화를 했다고 한다. 각각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장관께서 승낙하든 안 하든 전국구 후보로 명단을 발표하시겠다고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그래도 반발하시면 아마 윗분께서는 의리 없는 사나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 중 난데없는 해임 통보, 국무총리의 외무부 장관 겸임에 이어 계속된 전국구 후보 제의. 이동환 장관은 시간이 갈수록 박 대통령에 대한 원한이 눈 녹듯 사라지고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혐의가 짙어지더라고 회고했다.
최고 권력자로부터 신임을 받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신임받는 측근의 장난에 잘못하면 큰 화를 당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겪은 일이 바로 그것이었죠. 제가 외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직후에 외무부를 둘러보니 곳곳에 정보부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로 차 있었습니다. 특별한 임무가 있다면 이해하겠는데 사사건건 외무부의 업무에 관여하기에 3분의 2 정도를 정보부로 돌려보냈죠. 이때부터 김영욱과의 관계가 틀어졌고 그는 항상 저를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실수하는 순간을 포착해서 박 대통령을 자극한 거죠. 박정희는 이동원 장관을 해임시킨 뒤 서거할 때까지 한 번도 이 씨에게 이와 관련한 말을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이동원 장관은 그 후 1979년 12.6 때까지 7, 8, 10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대통령 외교안보 자문위원으로 박 대통령을 도왔다. 모셔보니 박정희란 분은 큰 사람입디다. 그러나 자기 자리에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이 저를 해임시킨 것에 대해 시간이 갈수록 미안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지만 끝내 실수였다든지 김영욱의 농간 때문에라는 식으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과묵한 성격 그대로 침묵 속에 다 묻어둔 겁니다. (1967년 2월 28일) 오후 4시 박정희 대통령 부부는 장녀 근혜양과 장남 지만군을 데리고 장충체육관 바로 뒷자리에 완공된 영빈관에 도착해 개관식에 참석했다. 영빈관은 1958년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착공됐으나 정권의 변동으로 한동안 중지됐다가 1966년 6월에 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총무처에서 2억 6천만 원을 들여 재착공, 9개월 만에 완성했다. 외국 총리급 이상 국빈 행사와 국내 산부요인 및 장관급 이상 공식연회를 위해 건설된 영빈관은 총무부에 의해 완공돼 1967년 2월 25일자로 당시 반도 호텔을 운영하던 국제관광공사의 수탁 운영되다가 1973년 용도 폐지 결정에 따라 민간에 불화되면서 삼성그룹 측으로 매각됐다. 장충체육관 뒷산에 방문사 옛 터전에 자리 잡은 영빈관은 화초담 길이만 256m에 청기화를 얹은 본관 건물을 중심으로 두 채의 팔곽정과 일각문 등 부속 건물이 있었다. 창덕궁의 희정당을 본떠 지어진 영빈관의 본관은 25개의 대소 거실들이 귀빈용, 외교용, 관리용으로 나뉘어 있고 폭포수도 설치됐다. 당시 총무처장관 이석재의 회고, 국유지로 남아있던 절터였는데 대지가 33,200평에 달해 지금의 자유총연맹 자리까지 긴 모양의 땅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가보니 건물은 하나도 없고 돌계단만 있었죠. 가장 어려웠던 점은 동양식 건물에 서양식 내부를 조화롭게 결합시키는 일이었습니다. 한옥의 처마 곡선과 기둥의 굵기와 높이가 조화를 이루면 난쟁이처럼 되거나 키 큰 여자가 어린애 한복 입은 모양이 되곤 했습니다. 박 대통령에게 건물 설계도를 들고 가 보고했으나 박 대통령은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석재 장관은 외국의 귀빈으로 초빙받아 본 경험이 있는 유경수 여사의 도움을 청하기로 하고 1967년 1월 26일 유경수 여사와 영빈관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처음에 유 여사는 제가 나가봐야 뭘 알겠습니까 하며 겸손하게 거절했지만 제가 꼭 모시고 싶은 분이어서 두어 번 간청했죠. 아마 유 여사도 가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분은 보통 섬세한 분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는데 막상 모시고 가니 그만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건물은 거의 다 지어져 있었고 실내도 완공을 한 달쯤 앞둔 상태였다. 이 장관은 유 여사에게 경례를 안내한 뒤 건물 내부의 내장과 화장실 및 각종 서비스 공간을 설명했다. 유 여사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 갔다고 한다. 화장실 손잡이의 경우 유 여사는 서양인들의 평균 키를 생각해서 그분들의 입장에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높이로 조금 더 올려달면 어떠냐고 하십디다. 우리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죠. 화장실은 남녀 구별이 되어 있었지만 편말을 어떻게 써붙여야 할지 몰라 제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유 여사는 그림으로 표시하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결정했죠. 또 실내에 햇볕이 잘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정신적으로 자극을 안 받고 쉴 수 있도록 은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하십디다. 하시는 말마다 다 맞는 얘기였습니다. 모두 받아 적어서 그대로 고쳤습니다. 이후 유경수 여사는 부속실 직원을 대동하고 공사 현장을 자주 방문하면서 외국 자료와 자신의 외국 방문 경험을 참고로 하여 현장 감독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하곤 했다고 한다.
유 교사는 부속실에서 미국 방문 후 기념으로 가져온 백악관 소개책자를 들여다보면서 에고 돈이 없으니 이렇게는 할 수 없고 하며 아쉬워하기도 했고, 천장이 서양식으로 높이 설계된 것에 대해 천장을 외국처럼 높이 하면 난방비가 많이 들겠지, 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걸 어째 라며 아쉬워하기도 했다. 영빈관의 첫 손님은 개관식으로부터 이틀 뒤인 3월 2일 내방할 서독의 리브케 대통령 부부였다. 유 교사는 부속실에 근무하던 조카 홍정자를 데리고 한창 공사 중이던 영빈관을 찾아가 커튼과 실내 장식에 대한 지시를 내리면서 커튼 감은 너무 투박하거나 두껍게 느껴지지 않는 것으로 하고 라면서 그 신사 할아버지가 춥지 않으셔야 할 텐데 라고 했다. 당시 청와대 부속실의 일지는 영빈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1967년 1월 26일 2시 30분 총무처장 대동하여 영빈관을 둘러보시고 몇 가지 지적, 고치게 하심. 2월 13일 양지회 간부와 백앤잎을 만듦. 2월 18일 4시 45분 선물용 천을 끊으러 나감. 2월 20일 여사 접견실에 장식한 사진을 방독시의 사진으로 바꿔담. 2월 23일 3시 리브케 대통령 방한시 만찬회에 쓰일 꽃꽂이를 준비. 고씨 만남. 3시 30분 할머니를 동반 영빈관을 둘러보심. 선물용 한복 준비. 2월 27일 5시 주독대사 부인 접견. 2월 28일 4시 30분 영빈관 테이프 커팅. 1967년 2월 28일 오후 개관기념 테이프를 끄는 박 대통령 내외는 군회를 돌아보며 최종 점검을 했다. 박 대통령 부부에게 3월 2일 방한하는 리브케 서독 대통령은 특별한 경우였다. 유럽 지역에서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국가 원수이기도 했지만 리브케 대통령이 72세의 고령이라는 점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1964년 박 대통령 부부가 서독을 방문했을 때 각별히 후대해준 점도 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영빈관 내부를 둘러보던 박 대통령 부부가 2층 침실에 이르렀을 때 두 사람은 미소를 가득 지었다. 방은 황금색으로 장식됐고 침대 옆에는 왕실용 전화기가 고풍스러운 멋을 돋우어 주었다. 박 대통령은 만족스러운 듯 서울에 명물이 하나 들었어 라며 환하게 웃었다. 침실에서 거실로 나온 유 교사는 장롱문을 열어보았다. 자개 장식의 옷장문을 열자 그 속에 리브케 서독 대통령 부부가 사용할 가운이 2벌 걸려 있었다. 이날 유 교사는 리브케 대통령이 거처할 방에 재떨이, 책상보, 침대보 등을 일일이 들춰보며 미흡한 점이 없는지 세심한 신경을 썼다. 유 교사는 청와대로 돌아온 직후 박 대통령이 집무실에 간 사이 급히 전화로 실무자를 불러냈다. 옷장에서 풍기는 나무 냄새를 없애라고 지시를 내리는 것이었다. 비서실 측근들은 유 교사가 박 대통령 앞에서 실무자들을 무안하게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에 감탄했다고 한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파일권, 철부지 학생과 반동 정객, 이수근 탈출 사건. (1967년 3월 2일) 오후 4시 하인리 리브케 독일 연방공화국 대통령과 영부인이 한스 비시네브스키 경제협력상 등 15명의 공식 수행원과 20명의 비공식 수행원을 대동하고 특별 전용기 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3월 6일까지 5일간 체류할 리브케 대통령 부부의 방한은 1964년 박 대통령 부부의 방독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박 대통령 부부의 초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리브케 서독 대통령 부부는 장기영 영접위원장, 이범섭 의전실장, 패링 주한 서독 대사의 환영을 받으며 트랩에서 내려 박 대통령 부부와 인사를 나눴다. 박 대통령은 3년 전 방독 당시를 회상하듯 리브케 대통령의 손을 다정하게 잡으며 사열대로 안내했다. 리브케 대통령은 꽃다발을 전하는 4명의 어린이들에게 즉석에서 호주머니에서 5마르크 은화 한 입씩을 꺼내 쥐어주었다. 유 교사는 이 모습을 훗날까지 기억하며 자신이 붙인 신사 할아버지라는 별칭을 리브케 대통령에게 사용하곤 했다. 리브케 대통령은 서독을 떠나기 전 조선일보 이기양 특파원과 만난 자리에서 원조 자금을 기한 내에 이자와 함께 척척 돌려주는 한국이야말로 외국 원조의 필요성을 증명해 주었다며 기뻐했었다. 박 대통령의 처조카이자 부속실 직원이던 홍정자 씨는 존슨 미국 대통령의 방안과 리브케 서독 대통령의 방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심정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고 회고했다. 서독을 다녀오셨을 때 아저씨는 결코 기뻐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침통했다고 할까요?
우리의 광부와 간호원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기억하며 일에 박차를 가하고 연일 기공식이다 뭐다 해서 건설 현장에 나가는 횟수가 잦았습니다. 이모님도 할 것이 많아 이제부터야 라며 일을 많이 하셨어요. 덕분에 저는 힘들어 죽을 맛이었지만 말이죠. 월남 파병이 있고 난 후 최명신 주월 한국군 사령관으로부터 보고를 들을 때는 의욕을 찾곤 했어요. 그래서 1966년 10월 존슨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는 기가 펴졌었는데 불과 몇 달 사이지만 리브케 대통령의 방한 때는 비장한 결심이 대통령의 얼굴엔 비치곤 했습니다. 리브케 대통령 부부는 오후 4시 30분 박 대통령의 전용차에 나눠 타고 김포가도와 제2한강교를 지났다. 연도에는 약 60만 명의 서울 시민과 학생들 및 1000명의 사관생도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리브케 대통령 일행이 도착하기 직전에 환영 행사에 동원돼 대기 중이던 공군 사관생도 중 한 명이 브레이크 고장으로 달려드는 차량과 충돌,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리브케 대통령에게도 보고됐고 서독 대통령은 이안할 때 특별한 조의를 표하기도 했다. 오후 5시 20분 장충동 연빈관에 도착하는 리브케 대통령 부부는 약 1시간 반 동안 조용한 시간을 가졌다. 리브케 대통령이 거실에 놓인 한국 소개 팸플릿을 펼쳐보는 동안 영부인은 목욕을 마친 뒤 홍차에 한국산 꿀을 타줄 것을 청했다. 리브케 대통령이 본 팸플릿들은 판문점, 한국사 등 17가지 종류를 공보처에서 독일어판으로 제작한 것들이었다. 청와대를 예방하러 떠나기 10분 전에 리브케 대통령은 영빈관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겠다며 정문을 나서 안내원들이 당황하기도 했다. 그는 동쪽에 높이 솟은 팔각정을 쳐다보더니 내일은 저곳에 올라가 서울 경치를 보겠다고 말했다. 리브케 대통령 부부 일행은 이날 오후 7시 30분 박정희 대통령 부부가 초청하는 비공식 만찬에 참석했다. 이날 양국 원수는 선물을 교환했는데 의미 있는 선물들이 많았다. 리브케 대통령은 먼저 박 대통령에게 서독 정부가 한국 정부에 주는 선물이라면서 X선 촬영기 한 대를 전달했다. 독일의 물리학자 렌트겐이 발명한 이 기계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에 기증됐다. 리브케 대통령은 박 대통령에게 독일제 전축과 녹음기 한 대씩을 선사했고 장녀 근혜 양에게는 소형 전축 한 대, 차녀 근영 양에게는 타자기 한 대, 지만 군에게는 장난감을 선물했다. 박 대통령은 리브케 대통령에게 고려대학교 아세아 문제연구소가 간출인 구한말에 있어서의 한독 관계 외교 문서를 전달한 뒤 자계 문갑, 가야금, 검은고와 전국 사찰의 범종 소리를 녹음한 레코드 한 장을 전달했다. 박 대통령 측 통역은 김태경 씨가 맡았고 리브케 대통령 측 통역은 당시 서강대학교 동문과 곽복록 교수가 담당했다. 곽복록 교수는 당시 서독의 정치체제가 내각제였고 리브케 대통령의 권한이 박 대통령과 같지 않았던 만큼 큰 정치적 의제는 없었다고 기억했다. 1967년 3월 3일 오후 한독 두 정상이 양국 간 통상조약과 문화교류에 합의하는 등 약 1시간가량 단독 회담을 진행하는 동안 경제기획원 회의실에서는 장기영 경제기획원 장관과 한스 비시네브스키 독일 경제협력상의 회담이 진행됐다. 영어로 이중 통역을 거쳐 진행하면서 불과 40분 만에 끝난 이 회담에서 한국 측은 1억 달러의 장기 저리 차관을 요청했고 서독 측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울산에서 3월 4일 기공될 영남 화력발전소의 차관 조건을 7년 거치 후 13년 상환, 연리 3%로 결정하고 부산 화력발전소의 차관은 상환 기간을 10년으로 하도록 양해를 얻어냈다. 영남 화력발전소의 경우 서독 차관에 의해 건설되는 첫 번째 기간 산업시설물로서 서독 차관 2,200만 달러와 내자 18억 7,900만 원으로 1969년에 완공될 국내 최대의 발전소였다. 리브케 대통령을 수행하며 통역을 담당했던 곽복록 당시 서강대 교수는 당시 한국 지식인 사회에서는 서독의 경제 지원은 미국과 비교되곤 했습니다. 미국은 밀가루와 설탕 등 소비재 중심의 원조만 해준 데 비해 서독은 기간 산업시설을 건설하도록 지원한다는 시각이 컸습니다. 라고 했다. 박정희 대통령 부부는 3월 5일 오후 8시부터 조선호텔에서 열린 리브케 대통령 초청 만찬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리브케 대통령의 건강을 염려하며 한국의 날씨가 각하를 힘들게 하지 않았는지를 물었고 리브케 대통령은 날씨가 독일과 비슷해서 지내기 좋았다고 말하면서 영빈관의 아름다움을 격찬했다. 1967년 3월 6일 오전 10시 45분 리브케 서독 대통령 부부 일행은 5일간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특별기편으로 김포공항을 출발
가은 방문지인 태국으로 떠났다. 분단의 아픔을 나누며 절친한 관계를 약속했던 한독 양국은 그로부터 13개월 후인 1968년 4월 13일 동백림 사건으로 양국 관계에 깊은 상처를 안게 된다. (1967년 3월 5일) 워싱턴 포스트지는 한국 특집을 마련하고 박정희 대통령, 정일권 국무총리, 김종필 공화당 의장, 장기영 부총리, 이동원 전 외무부 장관, 윤보선 대통령 후보, 유진호 신민당 당수 등 7명을 한국의 지도자로 선정하고 논평을 달았다. 박정희 대통령 불과 49세. 높은 자리에 앉는 데는 역량보다 연령이 중시되는 아시아에서 국가 원수로는 젊은 나이다. 과묵한 사람으로 공사를 막론하고 경솔한 짓은 안 할 사람이다. 근엄이란 말이 그에 대한 평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영도력에 대한 자신이 붙어가고 있다는 증거다. 정일권 총리, 매사가 분명하고 사교적이며 1971년에 박 대통령 후계자로 물망이 높다. 김종필 공화당 의장, 근래 공적인 활동이 눈에 띄고 있지 않으나 박 대통령 다음가는 제2인자다. 허세가 없고 자기의 역량에 자신만만한 듯하다. 정일권 씨와 더불어 박 대통령의 후계자 후보다. 장기영 부총리, 추진력 있고 정력적인 형. 질문을 받으면 잠시 생각하다가 기관총처럼 대답한다. 이동원 전 외무부 장관, 창의적이지만 판단과 말이 빨라 말썽. 윤보선 씨, 명문에서 태어난 점잖은 신사이며 박 대통령의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유진호 씨, 세련된 지식인인데 정부에 대해 비판적이기는 하나 온건 한편으로 정부가 잘한 점은 이를 인정하는 태도다. 1967년 제6대 대통령 선거와 제7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3월 12일 박 대통령은 전국 131개 지역구에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마쳤다. 지난해 말부터 김종필 공화당 의장에 의해 시작된 공천 작업은 수시로 박 대통령의 의향을 타진하며 진행해오다 12일 밤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김종필 공화당 의장 및 길재우 사무총장과 함께 최종 결정됐다. 공화당 총재를 지낸 정구영의 회고록에 따르면 당시 김종필의 공천권은 제한돼 있었다는 것이다. 당에서는 길재우 사무총장, 김성곤 재정위원장, 청와대의 이유락 비서실장, 김영욱 정보부장 이 4사람이 협의해서 청와대로 자료를 올렸고 대통령은 이것을 토대로 공천을 결정한 것이라고 한다. 다음날 오후 2시 30분 공화당은 대통령 선거지역당 대책위원장을 임명하는 형식으로 공천자 명단을 발표했다. 한편 그해 2월 7일 민중당과 신앙당이 합당하여 출범한 신민당은 3월 18일 민중계 55명, 신한계 56명을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 발표했다. 선거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이던 3월 22일 오후 5시 23분 판문점에서 북한의 중앙통신사 부사장 이수군이 유엔군 군사정전위원 벤코프트 준장의 차에 올라타고 남행을 결행, 북괴군의 권총 사격을 피해 무사히 귀순하는 데 성공했다. 이 같은 사실은 이날 저녁부터 국내외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같은 날 박 대통령은 금강대교와 전주공업단지 기공식에 참석했다가 전주에서 묵은 뒤 23일 오전 특별 기동차 편으로 상경했다. 상경 도중 이우락 비서실장은 옆칸에 동승한 기자들을 불러 박 대통령과의 회견을 주선했다. 박 대통령은 기자들이 이수근의 귀순 사실에 대해 묻자 신문에 난 걸 보니 이 씨가 부상당한 것 같지는 않더라면서 지금껏 귀순한 북괴 언론인 중에서 최고 거물이니 광범위한 정보를 얻게 됐어 라며 흐뭇해했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가 북괴보다 잘 살고 있다는 실정을 이 씨가 보여줬다면서 우리의 저력이 경제건설에 있는데 동차를 타고 다닐 때마다 밖을 내다보면 100가지 할 일이 생각나지만 재력이 모자라 다 하지 못한다고 상기된 표정을 지었다. 1965년 당시만 해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5달러로 북한에 뒤지고 있었지만 1966년에 들어서면서 격차를 좁히기 시작해 1970년에는 남한이 북한을 추월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이후 1990년과 1991년 단 2차례만 국민소득이 1000달러대를 넘었을 뿐 현재까지 100단위의 후진국에 머물러 있는 반면 대한민국은 1인당 GNP가 1만 달러를 넘어섰다. 이수근 귀순 당시 박 대통령은 경제건설만이 공산주의를 물리칠 수 있다는 자신의 신념을 재삼 확인했을 것이다.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북한 고위층 언론인 귀순 사건은 약 2년 뒤인 1969년 1월 30일 위조 여권으로 몰래 출국한 이수근을 중앙정보부가 월남의 사이공에서 체포함으로써 이수근 위장 귀순 간첩 사건으로 다시 한번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다.
필자는 이 사건을 추적하다가 20년이 지난 1989년에 월간조선 3월호를 통해 이수근은 간첩이 아니었다는 기사를 쓰게 됐다. 귀순한 북한 노동당 간부를 통해 이수근은 간첩이 아니었다는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다. (1967년 4월 3일) 박정희 대통령은 제6대 대통령 선거 2후보자로 등록했다. 후보 등록 마감일 오후 최종 등록된 후보는 모두 7명으로 1번 정의당 이세진, 2번 한독당 전진한, 3번 신민당 윤보선, 4번 대중당 서민호, 5번 민중당 김준현, 6번 공화당 박정희, 7번 통한당 오재영 순이었다. 기호 6번의 박정희 후보와 기호 3번의 신민당 윤보선 후보 간의 격돌이 예상됐다. 선거운동은 4월 1일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공화당에서는 제1유세반과 제2유세반을 편성했다. 제1유세반은 이른바 원로반으로 김종필 공화당 의장을 중심으로 백남억, 정구영, 이호상 등 당내 최고 간부들로 구성돼 전국 중소도시를 돌며 유세 연설을 했다. 박정희 후보를 중심으로 이우락 청와대 비서실장, 김성곤 공화당 재정위원장, 박종규 경호실장 등으로 구성된 제2유세반은 4월 중순부터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유세를 시작했다. 1967년 제6대 대통령 선거는 박정희 후보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았던 선거였다. 무엇보다 지난 4년간의 괄목할 만한 업적이 박정희 후보에게 든든한 선거 자산이 되고 있었다. 집권당의 선거 자산이 집권 기간 내의 치적 홍보라면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한 야당의 선거 자산은 비판과 선전선동이 될 수밖에 없다. 당시 대통령 선거전에서 한 발 물러나 업무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이석재 총무처 장관은 박, 윤의 대결을 이렇게 회고했다. 박 대통령의 선거운동 방식은 요즘처럼 유권자를 의식하고 얼굴 화장까지 한 채 연기하듯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생리적으로 그런데 맞지 않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당시 정부나 박 대통령은 선거에서 당연히 이길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월남 특수와 대미 관계가 좋아지면서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에 힘이 실리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누구나 박정희 후보가 이기는 선거라고 봤던 겁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4년 전 윤보선 후보가 박정희 후보에게 15만 표 차이로 졌다는 것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죠. 그때는 자신이 군사정권의 행정, 관건 선거로 진 것이므로 정신적 대통령이며 재출마하면 이길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때만 해도 윤보선 씨는 여름에도 장갑 끼고 사람들과 악수하는 귀족이었습니다. 그분의 감각은 자유당과 민주당의 양반 시대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서민적 스타일로 전환된 시대였습니다. 윤보선 후보만 그런 사실을 모른 채 자유당과 민주당 시절의 감각으로 선거에 임했던 겁니다. 당연히 윤 후보 측은 앞뒤 가리지 않고 정부 비판만 해댔죠. 박정희 후보의 선거 전략은 김종필을 중심으로 한 원로 유세반을 제1진으로 전선에 투입시킨 뒤 전력을 탐색한 다음 공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약 보름 동안 윤보선 후보 진영은 박정희와 상대한 것이 아니라 김종필과 상대한 셈이 됐다. 박정희의 공세적 유세는 4월 17일 대전 공설운동장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무렵 박정희는 야당의 주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하나하나 따져보는 방식을 취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문은 공식적인 경우 청와대 공보실에 근무하던 심용택의 초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1967년 4월 15일 토요일, 대전 유세를 이틀 앞둔 박정희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혼자 연설문 초안을 작성한 뒤 여러 참모들의 의견을 들었다. 한 참모가 서해안 개발 등 광범위한 공약을 제시하자 박 후보는 집권자는 막연한 공약을 하면 안 되잖소 라며 일축해버렸다. 4월 17일 월요일 오전, 박정희 대통령 후보는 첫 유세지인 대전을 향해 청와대를 나섰다. 현관까지 나와 배웅하던 유경수 여사는 평소처럼 안녕히 다녀오셔요란 인사가 아닌 잘하고 오셔요 란 인사를 했다. 유경수 여사는 이날 오전 내내 신문을 넘기거나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곤 하더니 부속실에 근무하던 조카 홍정자와 여비서 나은실 양을 불러 차를 준비하라고 말했다. 부속실 운전기사 구인선은 급히 경호실에서 피아트 승용차를 몰아 현관 앞에 대기시켰다. 유 여사는 경호관도 대동하지 않은 채 서울역으로 향했다. 평소 승용차를 오래 타며 멀미를 잘하던 유 여사는 승용차로 장거리를 갈 엄두가 나지 않자 서울역에서 기차로 갈아탄 뒤 대전 공설운동장의 유세장으로 간 것이다. 홍정자, 나은실 두 비서가 한복 차림의 유경수 여사와 함께 도착한 대전 공설운동장은 인파로 가득했다. 홍정자의 회고. 이모님은 어디로 갈 것인지도 말씀하지 않으신 채 우리를 끌다시피 하며 가셨어요.
대전역에 내려서야 아저씨 유세장에 오셨구나 하고 알았죠. 그런데 연단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관중들이 드나드는 정문 쪽으로 가시더니 관중 속에 살포시 앉았어요. 저희도 앉아야 했죠. 그동안 제 눈엔 유경수 여사를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긴가민가 하며 힐끗힐끗 쳐다보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모님은 모른 척 군중 속에 앉아 아저씨가 막 연설을 시작하는 장면을 보고 계신 거예요. 잠시 후 곁에 앉았던 사람들이 조금씩 술렁이기 시작했다. 유경수 여사 아니야? 정말인가? 영부인이 여기 왜 왔지? 그러던 군중들의 음성은 이윽고 와, 영부인 오셨다로 변하면서 연단으로 향해야 할 시선이 유 여사에게 집중하게 됐다. 조금 전 연설을 시작했던 박정희 후보는 군중들이 한 곳으로 시선을 집중시키자 잠시 연설을 중단했다. 경호원들이 연단에서 뛰어내려가 사태를 확인한 뒤 급히 영부인을 피신시키려 했다. 사모님, 저쪽에 VIP 출구가 있으니 그리로 피하십시오. 귀빈용 출입구는 연단 맞은편에 있었다. 경호원들이 유 여사를 둘러싸려 하자 유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걸어나가기 시작했다. 연설은 중단된 상태에서 군중들의 시선은 유 여사에게 집중돼 있었다. 유경수 여사는 곧바로 걸어나가 연단 옆으로 올라가 단상 뒤에 빈자리에 앉았다. 군중들의 시선도 자연스럽게 박정희 후보에게 돌아왔다. 이윽고 박정희 후보는 중단했던 연설을 계속했다. 이날 저녁 청와대로 돌아온 박 대통령 부부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식탁에서 마주 앉게 되자 비로소 박 대통령은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이렇게 말했다. 당신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시켜야겠어. 유 여사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하더란 것이다. 도움이 될까 싶어 갔다가 제가 잘못했으면 처분을 받아야죠 뭐.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탈관, 철부지 학생과 반동 정객. 야당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박정희. (1967년 4월 17일) 오후 1시 30분 대전 공설운동장에서 첫 유세연설에 나선 박정희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유세연설을 위해 단상에 올라섰지만 그는 국가 지도자로서 정부의 입장과 자기의 소신을 해명하는 기회로 삼았다. 이날 오후 그의 연설은 언론을 통해 요약돼 보도됨으로써 단순한 유세연설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국가 지도자로서 철학과 비전이 스며있는 연설을 남겼다. 박정희 후보는 10만여 유권자들 앞에서 좋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기준을 교육하다시피 역설한 뒤 신민당의 공약들을 유권자들 앞에서 조목조목 검증해갔다. 특히 신민당의 세금 20% 감면, 공무원 봉급 2배 인상, 이중 고가제 도입 및 대중경제론의 실상을 소개한 박정희 후보는 신민당의 주장대로 할 경우에 문제점을 설명했다. 작은 메모 몇 장만을 들고 단상에 올라선 박정희는 약 1시간 20분간의 연설을 통해 대통령이란 국가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마지막에 가장 어려운 결심을 하는 자리라고 말하며 신민당이 공화당은 3대 공적 중 하나라고 한 데 비추어 공화당의 3대 공적은 신민당이 아니라 공산당, 빈곤, 부정부패라고 했다. 박정희 특유의 카랑카랑한 경상도 억양을 상상하고 읽어보면 생동감이 더할 이 연설문의 원문을 옮겨 실른다. 친애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충청남도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4년 전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여러분들이 미흡한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서 지난 임기 동안 성심성의를 다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라 때로는 실수도 있었고 또 어떤 때에는 잘해보려고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민족 자립과 조국 근대화라는 이 거창한 역사적인 과업을 밀고 나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일부 국민들이 싫어하거나 또는 일부 국민들이 정부 처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오해를 하는 일에 대해서도 이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기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일은 이것을 강력히 밀어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들고 나왔습니다. 특히 요즘 들고 나온 이것이 정책인지 정부 여당에 대한 욕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고약한 얘기들을 많이 들고 나오는데 특히 우선 박 정권은 국민의 3대 공적이다. 4대 비정이 있다. 뭐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것이 과연 근거 있는 얘기인지 없는 얘기인지 신민당에서 지금 우리 정부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우리 정권을 군사 독재 정권이라고 그럽니다. 현 정부가 군사 독재 정권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현명한 유권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되 단 이 자리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만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3년 반의 임기 동안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야당과 우리나라의 언론의 가혹한 비판하에서 또 그 감시하에서 정치를 해왔다 하는 것. 이것만은 확실히 얘기해둡니다. 우리나라의 야당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부가 무서워서 비판을 못한 일이 있습니까? 유권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야당은 세계에서도 가장 유명한 야당입니다. 무슨 일이든 사사건건이 물고 늘어져서 그저 시비를 걸고 말썽을 부려야만 이것이 선명 야당이라고 합니다. 정부 여당하고 협조를 하는 이런 사람들은 소위 요즘 사꾸라니 뭐니 해서 그 야당 사람들 가운데에는 정부가 하는 일이 이것은 옳다, 아무리 공화당 정부가 하는 일이라도 옳은 것은 옳다고 그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소리를 했다가는 아마 큰 벼락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야당 사람들이 그동안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무슨 비판 못한 일이 있습니까? 정부가 무슨 강압한 일이 있습니까? 또 우리나라 언론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부의 강압이 무서워서 비판을 못한 일은 거의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야당의 비판의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는 독재 정권, 그런 정권은 야당 사람들이 생각하는 독재 정권인지 모르지만 다음에 신민당에서는 요즘에 우리 정부를 부정부패가 극도에 달한 부패 정권이다, 이런 소리를 지금 전국 방방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얘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유권자 여러분 앞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정부 내에 부정부패가 완전히 뿌리가 뽑혔다고는 이 사람 자신부터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러한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 무한히 애를 써왔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현 정부와 지금 야당 사람들이 과연 집권을 했을 그 당시의 정권과 어느 쪽이 부정부패가 더 심했는가, 또 오늘날 야당 사람들이 다음에 정권을 잡았을 때 현 정권보다도 더 깨끗이 잘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이러한 판단도 여러분들에게 맡기기로 하겠습니다. 단 과거 5.16 전후를 통해서 우리나라 구정권의 부정부패를 누구보다도 샅샅이 자세히 아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야당의 그 사람들이 우리 정부가 너무 썩어서 나라가 망하느니 뭐니 하는 지나친 소리를 하는 데 대해서는 나는 솔직히 말씀해서 그 사람들 얼굴이 다시 쳐다보입니다. 야당에서 우리를 보고 지금 공화당 정부를 국민의 3대 공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공화당 정부도 3대 공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야당을 공적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공적은 첫째는 공산당이요, 둘째는 빈곤이요, 셋째는 부정부패입니다. 공산당을 우리는 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난과 빈곤을 우리는 또한 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발전하자면 부정부패를 뽑아야 되겠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당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은 다 다르지만 부정부패에 대한 생각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서는 서로 네가 더 썩었다, 내가 더 썩었다 할 것이 아니라 여야가 잘 협조를 해서 우리나라의 부정부패가 없도록 노력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현 정부를 특혜 정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몇 말씀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정부가 주로 대재벌이나 대기업만 키우고 중소기업 같은 것은 전혀 돌보지 않는다, 또 공업에만 치중하고 농촌을 돌보지 않는다, 이래서 특혜만 하는 이런 정권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대기업이라든지 대공장을 많이 건설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대기업이라는 것은 대부분 앞으로 우리나라의 산업 건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간 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발전소라든지 시멘트 공장이라든지 정유 공장이라든지 비료 공장이라든지 섬유 공장이라든지 이러한 등등은 전부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이고, 우리나라의 산업이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되는 근간이 되는 그러한 산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중소기업을 도외시했거나 또는 못 본 채 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 중에 우리나라에는 큰 공장, 작은 공장 합쳐서 약 3,400개의 공장이 섰습니다. 그 중에서 소위 야당 사람들이 대기업이라고 말하는 그런 큰 공장은 불과 한 10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3,300여 개는 전부 중소기업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장이나 백화점에 가보십시오. 수년 전만 하더라도 거기에 있던 물건은 전부 외국에서 들어온 외래품의 전시장처럼 되어 있었지만 오늘날 그것은 거의 대부분 우리 국산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을 어디에서 만들었겠느냐?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모든 상품의 80% 이상이 전부 우리나라 중소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서로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불가분한 그런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자라난 연후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계열화가 되고,
또 그 밑에서 중소기업이 자랄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좋은 예로 우리나라에 지금 제철 공장이 몇 개 있는데 철강 공장 이런 것은 아마 소위 우리 야당들이 말하는 대기업에 속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기업이라는 그 개념이 벌써 약간 외국과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고용인원 한 200명 이상 쓰고 있는 이런 공장을 대기업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에서 만드는 철판이라든지 철봉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소기업체에 내려가서 다시 이것을 절단하고 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에다가 원자재라든지 원료를 공급하는 이런 공장이 되는 것이고, 또 지금 좋은 예가 자동차 공장이 지금 우리나라에 하나 생겼는데 이 공장 밑에 붙어있는 소위 하청 공장이라는 것이 수십 개가 됩니다. 자동차 공장이라고 해서 그 공장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만든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타이어는 타이어 공장에서 만드는 것이고, 또 사람이 앉는 시트는 또 다른 어떤 공장에서 만드는 것이고, 손잡이라든지 너트라든지 소소한 이런 부분품은 제각금 또 다른 하청 공장에서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소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계열화라고 그러는 겁니다. 분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 조그마한 공장들이 어떤 전문적인 부분만 만드는 것을 이걸 전문화 공장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커나가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새로이 경제 건설을 하는 나라에 있어서는 이런 투자의 효과가 크고 경제 성장의 속도가 빠른 이 대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이것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에 있어서도 똑같은 그런 추세에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야당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 현 정부가 대기업만 키우고 중소기업은 돌보지 않는다 하는 얘기도 사실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야당에서 내놓은 이 경제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야당 사람들은 자기들이 집권을 하면 당장 국민 모두가 부자가 되고 잘 살고 잘 입고 잘 먹도록 해줄 수 있다, 이런 소리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슨 그런 묘한 방법이 있는가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았는데 결국은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집권을 하면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받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대폭적으로 깎아주고, 또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사들이는 물건은 될 수 있는 대로 비싸게 사들인다. 가령 쌀도 비싸게 사주고 보리도, 담배, 고구마, 유채 등등. 또 정부가 국민들에게 주는 것은 가령 공무원들에게 주는 봉급은 몇 배씩 올려주고, 농민들에게 주는 보조금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올려준다. 이러한 얘기들입니다. 이것을 지금 야당에서는 대중경제니 대중자본주의니 뭐 이런 소리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얼른 듣기에는 대단히 솔깃하고 구미가 당기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는 우리나라 형편으로서 야당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정책이 과연 실천 가능한 문제니 아니니 하는 문제를 우리는 잘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야당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금을 자기들이 집권하면 20%를 낮춘다고 그럽니다. 쌀값을 정부 매상 가격보다도 한 1,000원 올린다고 그럽니다. 비료는 한 30% 싸게 해준다고 그럽니다. 또 공무원들의 봉급은 당장 배로 올려준다. 또 이중고과제를 실시해서 농민과 소비자를 다 같이 보호하겠다. 이것 아마 일부 국민들은 듣고 상당히 흥미를 느끼는 그런 국민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정부에서는 야당이 내놓은 이 정책이 과연 실천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그동안 쭉 검토해 봤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가령 지금 세금을 우리가 20%를 깎는다 할 것 같으면 1년 동안 정부의 세수가 얼마나 줄어드느냐 하면 약 287억 원이 줄어듭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금년도 예산 규모가 1648억 원입니다. 거기에서 287억 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공무원들의 봉급을 2배로 올릴 것 같으면 현재 456억 원이니까 공무원들의 봉급만 해서 912억 원입니다. 이중고과제를 해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은 다 잘 아실 줄 압니다만, 쌀을 농민들한테는 비싸게 사서 소비자들에게는 싸게 판다. 그러면 거기에 차가 생기는데 손해는 누가 보느냐? 정부가 본다. 그러면 정부가 얼마 정도 손해를 보게 되느냐 하면 약 940억 원이라는 적자가 생깁니다. 공무원의 봉급을 올리는 것도 좋고 세금을 깎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국방도 해야 되고 의무 교육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의 교육도 해야 하고 또 투융자도 해서 건설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지방도나 시군에 대한 지방교부세도 줘야 합니다. 도나 시, 군의 예산이 적어서 중앙에서 보조하지 않으면 이것이 유지되어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하자면 그러면 이 적자 940 몇억 원이라는 돈을 다시 보충해야 되겠는데, 보충하는 방법이 뭐냐? 내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여러분들한테서 세금을 다시 거두는 겁니다.
언제는 20% 세금을 깎아주었다가 몇 배나 더 비싼 세금을 또 받아야 됩니다. 아마 야당도 그것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뭐냐? 이 대전에 있는 조폐공사의 기계를 많이 돌려서 돈을 한 1,000억 원가량 더 찍어가지고 통화를 더 증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물가가 아마 몇 배나 뛰어 올라갈 겁니다. 인플레가 될 것입니다. 야당 사람들이 쌀값을 1,000원 올려준다고 그랬는데 만약 이런 식으로 하면 쌀값 1,000원 올릴 필요가 없을 겁니다. 왜냐? 가만히 있어도 쌀값이 1,000원이 아니라 5,000원, 10,000원 정도까지 뛰어 올라갈 테니까. 그러면 결국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피해를 보는 겁니까? 아마 쌀 장사하는 몇 사람만 부자가 될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혼자 독점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꼭 움켜쥐고 앉아있으면 물가가 그냥 뛰니까 몇 사람만 부자가 되고 나머지 전부 다 피해를 볼 것입니다. 농민도 피해를 볼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부자 되는 사람 되고 없는 사람은 망하고, 야당 사람들이 요즘 말하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것은 아마 이런 얘기를 말할 겁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또 여기에 하나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야당 사람들이 이중고가제를 하면 쌀을 1년에 2천만 석을 정부가 매상을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쌀 한 가마 얼마나 합니까? 지금 한 7,000원 정도로 보면 2 곱하기 7이 14. 금년 가을에 가서 정부가 2천만 석을 사기 위해서 당장 매상자금 1,400억 원이라는 돈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이 돈은 어디에서 만들어냅니까? 금년 가을에 추수할 무렵쯤 가면 정부 예산도 그때는 3분의 1 정도 남아있을 겁니다. 예산 탈탈 긁어서 딴 사업은 아무것도 안 하고 쌀만 매상하더라도 절반이나 모자랍니다. 이러한 무모한 정책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정부의 재정이라는 것은 완전히 파탄 상태에 들어가서 정부는 아주 문을 닫아야 될 것입니다. 국가의 살림살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야당 사람들이 지금 일반 국민들에게 듣기 좋게 무책임하게 우리가 집권을 하면 무엇을 올리고 무엇을 깎아주고, 나라의 살림살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더 계획적이고 보다 더 짜임새 있게 아껴서 알뜰하게 해도 우리나라의 살림살이가 어려운데 하물며 아무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일반 국민들이 듣기 좋게 인기 정책으로 그저 무슨 봉급은 배로 올려준다. 현 정부는 인색해서 공무원들 봉급을 올리지 않습니까? 지금 올려주고 싶어도 우리의 재정 형편이 당장 배로 올릴 수는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는 공무원들 생활 보장을 하기 위해서 매년 한 30% 전후의 선을 가지고 완전히 최저 생활 보장이 될 때까지 매년 올리자. 앞으로 한 4, 5년 동안만 올리면 그동안 물가가 상승한 것을 빼더라도 현재 봉급의 배보다 훨씬 올라가서 최저 생활 보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지금 당장 2배로 올린다. 이것은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내기 전에는 아마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도 야당에서 아주 무책임한 얘기를 요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생각에는 아주 큰일 날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군인들의 복무 연한을 자기들이 집권하면 2년으로 단축한다. 이것은 야당 사람들이 지난번 선거 때에도 우려먹었습니다. 군인들한테 호감을 사기 위해서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 요전에 야당의 어떤 그 지도자가 이런 소리를 했죠. 병역법에는 복무연한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년 반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법을 어기는 위법적인 처사이고 병사행정이 난맥을 이루고 있다. 지금 병역법에 복무연한이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유당 시절에 강령으로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할 때에는 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으로서 1년 이내에 더 연장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법이 생겼습니다. 령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유당 시절 때 이 대통령령이 선포가 되어가지고 그대로 지금까지 계속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사람들이 집권을 했을 때에도 이것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왜 못 고치느냐? 우리나라의 지금 국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현재 수준의 병력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현재 60만의 이 국군은 우리가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다른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당 때에도 이것을 고치지 못했고 민주당 때에도 못 고쳤고 오늘날도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당 사람들 얘기대로 2년으로 지금 줄이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우리 국군을 한 40만 정도로 병력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형편으로 줄일 수 없죠. 야당 사람들이 재작년에 우리가 파병을 할 때 우리 국방이 위태로우니까 병력을 보내서는 안 된다 하고 극한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40만으로 줄이는 것을 동의하겠습니까?
만약에 그 방법을 안 쓰면 나이 한 50세 먹은 사람까지 전부 재소집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군대에 한 번 갔다 온 사람도 다시 한번 군대에 더 가야 됩니다. 선거 때는 야당뿐 아니라 여당 할 것 없이 가끔 가다가 일반 국민들이 듣기 좋은 얘기 또는 구미가 당기는 그러한 얘기들을 흔히 하기가 일쑤지만 적어도 외교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이런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일국의 정치인이라든지 특히 정치 지도자들은 무책임한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8권 철부지 학생과 반동 정객 대통령의 항변. 다음에는 지난 대통령 임기 기간 중에 일어난 몇 가지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 회담과 월남 파병 문제. 여기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극한적으로 반대를 하고 지난 3년 반 동안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정부를 비난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이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오늘 현재도 비판적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책임자로 있는 이 사람으로서는 그동안 유권자 여러분 앞에 직접 나와서 정부의 입장이라든지 또는 나의 소신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일 회담을 야당에서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 외교로까지 극언을 했습니다마는 나는 아직 이 순간에도 한일 회담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처럼 우리가 쇄국주의를 하고 고립주의를 하고 우물한 개구리처럼 집안에 들어앉아서 이웃과는 담을 쌓고 동방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어떠니 동방예의지국이 어떠니 하고 우리가 서로 모두 다 자기 도취해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렇게 살아나간다면 모르되 적어도 우리가 우리 한국 민족이 오늘날 동남아시아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약진하는 새로운 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거의 일본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원한도 많고 물론 그 원한이 오늘 당장 일족일석에 해소될 수는 없는 문제지만 우리는 이 이웃 사람들하고 우선 손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하나의 디딤돌이 되고 발판이 된다, 이것입니다. 야당 사람들은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그러지만 솔직히 말씀해서 우리가 나라를 팔아먹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지위는 과거보다는 오히려 나날이 더 상승하고 있다고 나는 자부를 합니다. 야당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나라를 팔아먹었다거나 우리가 또 남의 예속이 되었다거나 하는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일부에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해가지고 일본에서 상업차관을 많이 받아왔다. 그래서 장차는 우리가 일본에게 경제적으로 예속을 당할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상업차관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들 개인도 자기 자본이 없는 사람이 사업을 할 때 자기 자본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남의 자본을 꾸어서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잘해서 본전과 이자를 갚고 나면 그것은 자기 사업체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 건설을 빨리 해야 되겠는데 우리의 자본이 부족합니다. 그럴 때에는 남의 자본을 꾸어다가 건설을 하고 점차 그 사업을 잘 운영을 해서 갚아나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세워놓은 공장은 이것은 전부 우리의 공장입니다. 절대 외국 사람들이 그 공장을 앞으로 뜯어가지고 메고 갈 리는 만무합니다. 아까 이호상 선생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외국 사람들이 우리한테 차관을 해줄 때에는 덮어놓고 우리가 차관을 해달라고 한다 해서 차관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미리 자기들의 본전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수판을 따져봐서 충분히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판정이 났을 때 차관을 해주는 법입니다. 또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공장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해서 충분히 갚아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또 그 사업체가 우리나라 경제 건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충분히 따져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을 겁니다. 다음에는 월남 파병 문제. 이것도 한때는 무슨 청부 전쟁이다 뭐다 어떻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월남 파병 그 자체는 이것을 기정사실로 인정을 한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굳이 여기서 반박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오늘 이 기회에 파병 문제를 결정할 그 당시에 있어서의 나의 심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마지막에 가장 어려운 결심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특히 국가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문제라든지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결정할 때 이것은 물론 밑에 있는 참모라든지 여러 사람의 의견도 듣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는 것은 대통령 자신이 해야 됩니다. 이 월남 파병 문제를 결심할 때도 나는 여러 날을 두고 혼자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으로 재임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결심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가장 내가 고민을 하고 또 어려운 결심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월남 파병 문제였습니다. 왜 월남 파병을 해야 되느냐? 이 얘기는 길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정부가 그동안 우리가 과거 남의 신세를 진 나라니까 신세를 갚아야 된다든지, 또 동남아시아가 적화가 되면 당장 우리에게도 영향이 있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그러한 얘기는 우선 생략을 하고 더 솔직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남 파병 문제를 우리가 왜 해야 하느냐? 지금 우리나라 국방을 우리 60만 국군과 한국에 와서 주둔하고 있는 미군 2개 사단이 같이 우리의 국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월남에 우리 한국군을 우리가 파견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당시에 내 추측으로는 한국에 와 있는 미군 2개 사단이 월남으로 갔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군은 지금 월남전쟁 수행을 위해서 평시에 가지고 있는 현역 사단은 거의 전부 다 월남에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토 경비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 병력을 제외하고는 오키나와에 있는 사단, 하와이에 있는 사단 전부 다 출동을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2개 사단과 구라파의 나토 휘하에 있는 병력을 제외하고는 전부 월남에 가 있습니다. 지금 월남에서는 병력의 부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월남 정부나 미국 정부가 우리 한국군을 보내달라고 그랬을 때 물론 우리가 보내기 싫으면 안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군을 보내지 않았을 때에는 여기에 있는 미군 2개 사단이 갔을 겁니다. 갈 때 우리 병력은 보내지 않으면서 미군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붙잡을 수 없을 겁니다. 2개 사단이 빠졌다.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한국 휴전선에 있어서 힘의 공백이 생깁니다. 이북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다시 침략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만들게 됩니다. 당장 정치적으로 불안을 가져올 것입니다. 당장 심리적인 불안을 가져올 것입니다. 아마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투자라든지 차관이라든지 여기에 와서 사업을 하는 것도 꺼릴 겁니다. 또 만약에 공산군이 침략을 해왔다고 합시다. 그때에는 우리는 누구한테 가서 부탁을 해야 합니까? 미군에 또 부탁을 해야 되겠죠. 미군의 병력은 전부 월남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병력을 좀 보내달라고 그럴 때에는 하나도 내지 않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미군 사단을 월남으로 가지고 갔는데 우리가 바쁘니까 또 미군 보고 도와달라고 그런다. 월남에 있는 미군 사단을 한국으로 돌려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나부터라도 여기에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한국 병력 좀 내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도 안 내놓고 자기들이 바쁠 때는 또 와서 도와달라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방을 위해서도 한국군이 월남에 가지 않을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방이요 뭐요 하더라도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를 오늘날 야당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뻔히 다 압니다. 알면서도 공연히 생떼를 써서 정부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슨 청부전쟁을 했다. 무슨 청부를 합니까? 젊은 청년들의 무슨 피를 팔아서 어떠니 하는 이런 악담까지 했는데 월남 파병 문제라는 것은 우리의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불가피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월남에 우리 2개 사단과 해병 1개 사단이 가고 난 뒤에 우리 국방력이 약해졌느냐? 결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월남에 파병하기 전보다 우리 국방력은 훨씬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역 1개 사단을 우리는 더 새로 중편을 했습니다. 예비 3개 사단을 현역 사단과 똑같은 장비로 지금 보충을 했습니다. 해병 1개 사단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육군의 모든 장비를 현대화했습니다. 전차, 비행기, 해군의 군함 등 현재 수준은 월남 파병 전보다 우리 국방력은 훨씬 더 강화되어 있고, 그리고 월남에 가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은 용감히 싸워서 우리의 국위를 세계 만방에 떨치고 있습니다. 또 우리와 우방의 이런 유대 관계는 더 강화됐고, 앞으로 우리의 국방이라든지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훨씬 더 튼튼한 그런 소재를 마련해 놨습니다. 얘기가 길어집니다만 여러분한테 오늘 얘기할 것을 여러 가지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요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줄일까 합니다. 1차 5개년 계획이 무엇이고 2차 5개년 계획은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 1차 5개년 계획이 어떻게 됐고 앞으로 지금 정부가 하자는 2차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끝나면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만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줄이고자 합니다. 1차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 근대적인 경제 구조 또는 산업 구조, 이런 것을 앞으로 근대 공업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비 작업이었다.
이렇게 조금 얘기가 어려워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앞으로 잘 살자면 공업국가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땅도 좁고 지화자원도 부족한 데다가 인구는 많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느냐? 앞으로 우리나라의 공업을 일으켜서 우리나라의 많은 노동력과 기술을 발전시켜가지고 외국에서 원료를 사들여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가지고 외국에 수출한다. 그래서 외자를 많이 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차 5개년 계획에서 우리는 5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의 가장 뒤떨어진 농촌을 빨리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중농 정책입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공업과 모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간 산업을 빨리 육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기다, 시멘트다, 정유다, 비료다 등등 이러한 공장을 우리 정부가 서둘러서 무리를 해서 건설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앞으로 우리가 공업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을 많이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또 우리가 당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경공업 분야, 이런 것을 빨리 발전을 시키고 중소기업 같은 것을 빨리 육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에 힘을 들여가지고 1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중농 정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시비가 많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정부로서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추진이 됐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1차 5개년 계획에 있어서 정부는 목표의 약 95%를 달성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농촌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 자신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차 5개년 계획에서 세워놓은 그 목표만은 달성을 했다. 이것입니다. 뭐냐? 우리는 식량을 2배로 증산했습니다. 여러 가지 특용 작물이라든지 경제 작물을 우리는 많이 장려를 했고 우리나라의 경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약 26만 정도의 경지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아직까지 우리의 농촌이 옛날부터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일조일석의 그 효과로 우리 눈에 뜨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중농정책이 실패를 했지 않느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농촌이 지금 확실히 발전돼 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농촌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만 우리 농촌이 무엇인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과거보다도 지금 하나둘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식량이 증산됐기 때문에 근래에 와서는 우리나라에 춘궁기라는 말이 없어진 것만도 사실이 아닙니까? 또 전략농가가 과거보다 훨씬 더 줄었다는 것, 이것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아느냐? 도에서나 시에서나 군에서 가지고 있는 대여 양곡이 어느 정도 나갔느냐 하는 것을 보면 전략농가가 그전보다 줄었느냐 안 줄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우리 농촌이 다 잘 살게 되었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2차 5개년 계획에 있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럼 2차 5개년 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느냐? 2차 5개년 계획에는 농업과 공업을 같이 병행해서 강력히 밀고 나가자. 거의 농공병진에서 나가자.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농공병진 정책입니다. 2차 5개년 계획이 끝나면 또는 끝날 무렵에 가면 우리는 식량을 자급자족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역사의 하나의 전환점에 있습니다. 뭐 어떻게 전환점에 서 있느냐? 우리나라는 지금 공업화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근세에 일본에 한번 졌습니다. 일본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왜 됐느냐? 일본은 빨리 공업화가 되고 우리 한국은 뒤떨어졌기 때문에 일본에 우리가 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를 공업화시키기 위해서, 근대화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지금 걷고 있고 한 고비를 지금 넘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도 우리 모든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협조를 하고 지난 5년 동안 우리 농민들, 우리 기업들, 우리 상공인들 모든 국민들의 노력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제는 나날이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는 국민들의 활기찬 그러한 모습을 도처에서 볼 수 있고 젊음과 의욕과 자신과 국민의 생기가 약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과업을, 이러한 거창한 역사적인 과업을 이번 선거에 있어서 여러분이 또다시 우리 공화당을 지지해 주시면 이 과업을 중단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적어도 우리가 착수한 2차 5개년 계획만은 꼭 우리 손으로 매듭을 지어야 하겠다. 이것이 우리가 이번 선거에 있어서 국민 여러분에게 또다시 지지를 호소하는 유일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두서없는 이야기를 장시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랫동안 경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